지금 크림반도 해역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선박들이 미친 듯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으로 기록될 선박 침몰의 잔혹한 작전입니다. 러시아의 보급선과 유조선들이 불과 연기에 휩싸여 그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매일 크림반도 해방에 다가가지만 푸틴은 이를 막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푸틴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크라이나의 결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엄청난 파괴를 목격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해군 전략에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성과를 낸 공격을 성공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닷새에 걸친 공격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였습니다. 아조프해에서 러시아의 유조선 8척, 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운송하던 페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던 화물선도 함께 공격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베르트 브로브디는 텔레그램을 통해 그림자 함대가 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전하며 아조프해에서 크림반도를 위한 연료 전투는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왜 이러는지에 대한 힌트입니다. 크림반도 고립이 목표입니다. 육로가 막히자 우크라이나는 해상 운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독 공격이어도 우크라이나에겐 여전히 큰일입니다. 이 공격은 크림반도의 연료 위기를 심화시켰고 러시아 군인들조차 전투 임무에만 차량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공격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아조프해까지 닿을 수 있고 케르치 다리 바로 인근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리는 수십만 러시아 점령군이 크림반도를 탈출할 유일한 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숨겨둔 수가 더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마술사처럼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그림자 함대를 차례로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7월 8일에 새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브로브디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조프해에서 9척의 유조선 이 공격을 받았고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이틀 만에 총 17척의 유조선에 타격을 가한 셈이 되었습니다. 브로브디는 공격이 있던 날을 기념하는 조롱조의 텔레그램 글에서 다음 그림자 대결 볼 준비 됐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비됐나요? 푸틴은 이미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유조선이 불타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봐야 하고 그의 크림반도 방공망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전역에서 러시아의 물류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연료 트럭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유조선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하루 정도 쉴 수 있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우크라이나는 결코 쉬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7월 9일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또 한 번 밤새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표적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소속 유조선 12척과 함께 건화물선 1척, 예인선 1척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몇 번인지 셀 수조차 없습니다. 이날 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로스토프주 바타이스크의 유그로시 석유 터미널도 공격해 석유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이 터미널은 러시아의 연료 수출 공급망의 일부이며 우크라이나 남부 방면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 점령군에게도 연료를 제공합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그림자 함대 선박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료 공급지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선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7월 10일에는 또 다른 일련의 공격이 이어졌고 이는 기술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할 그림자 함대 선박들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7월 10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림자 함대 선박 13척을 공격해 긴장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보너스로 그 드론들은 크림반도 내륙으로도 향해 러시아가 반도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5개의 변전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나의 변전소가 무력화될 때마다 정전과 전력 우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식은 바로 그 선박들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유조선 10척, 페리 1척, 벌크선과 해양 예인선 갓 1척이 공격당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가 다층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협동 공격을 준비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조프해는 이제 감히 그 바다를 항해하는 어떤 선박에게도 죽음의 수역이 되었습니다. 7월 10일 아조프 공격이 있었던 같은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1660개 다른 적 목표물도 타격했고 426명의 병사를 제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크림반도로 연결되는 도로, 다리, 고속도로를 겨냥한 작전에 기반합니다. 브로브디에 따르면 이 작전으로 인해 러시아는
육상 군수물자 수송을 71%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진 러시아 점령군들은 이 맹공이 멈추기를 바라거나 사실상 애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7월 11일 또 한 번의 야간 공격으로 아조프해 지역에서 러시아 유조선 21척과 함께 화물선 2척, 예인선 4척, 특수선박 1척이 파괴되었습니다. 브로브디는 텔레그램에서 그들의 그림자 유조선 함대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수십 척의 선박이 드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선박들이 이제 드러나 불타고 있습니다. 7월 11일의 화염 사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수행한 단일 최대 해상 드론 작전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유나이티드 14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우크라이나는 아조프해에서 21척의 유조선과 여러 척의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이 불타는 동안 크림반도 전역에서 53개의 다른 군사 목표물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스위치를 찾아냈고 이제 그 스위치를 껐습니다. 푸틴의 크렘린 측근들은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에 불이 번지는 걸 보며 더 나빠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12일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맞아요. 또 한 번 그림자 선단을 공격한 밤이었어요. 이번에는 7월 7일보다 선박수가 좀 적었습니다. 키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번에는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 14척만 침몰했으며 그 중에는 유조선 10척과 페리 4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로브디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가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선박을 112분마다 공격한 한 주의 정점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마침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틀렸을 수 있습니다. 이 대본은 7월 13일에 작성됐으며 내일은 공격 보고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크림반도 고립과 그림자 함대 분쇄를 위한 지속작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말만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브로브디의 텔레그램 발표 외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나사의 펑스 위성은 활발한 화재와 열점을 추적하는데 지난 며칠 동안 아조프해 전역에서 화재를 포착해왔습니다. 우리는 그 화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드론에 의해 공격당한 그림자 함대 선박들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에 대해 크게 주목하고 있고 그럴만도 하지만 이번 7월에 우리가 본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란이 해낼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드론 공격을 펼쳤다는 사실입니다. 케르치 해협이 러시아 선박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림자 함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표적으로 삼고 있는 모든 선박들은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려는 우크라이나의 전체 전략과 연결된 아주 특정한 니치에 있습니다. 아조프해는 케르치 해협을 통해 흑해와 연결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다리가 바로 이 해협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해온 선박들은 케르치 해협을 통해 석유, 곡물, 보급품 등을 흑해로 운송한 뒤 크림반도나 우크라이나 본토로 또는 그 반대로 이동합니다. 선박들은 국제 해역 진출을 위해 아조프해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봉쇄를 형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그 봉쇄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치 않았지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가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저희 채널에서 유익함을 얻고 계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조치입니다. 러시아는 동방과 아조프해를 잇는 돈 아조프 운하 통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불리합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로 판매 곡물의 4분의 1, 이 운하를 통해 운송됩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7월 10일 현지 시각 오후 6시 10분부터 케르치 해협을 통한 통과 요청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박 운항 중단 해제 시기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조프해에서 섀도우 플릿 선박 공격을 멈출 때쯤 해제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당분간 없어 보입니다. 더 많은 섀도우 플릿 선박들이 불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아조프해 작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것도 러시아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점점 더 많은 섀도우 플릿 선박들이 손상되고 침몰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언급한 내용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무력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섀도우 플릿에 대해 단발적인 공격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섀도우 플릿을 아조프해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조직적이고 여러 날에 걸친 작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여러 방향에서 오고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아조프해 상공에서 제공권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섀도우 풀 선박이 수로를 지날 때 군함으로 호위하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 군함들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시키는 데 필요한 방공 시스템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군함들은 그곳에 없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이미 흑해 함대의 최소 3분의 1을 파괴해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었던 군함들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략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군함들, 다음은 그림자 선단 유조선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러시아는 아조프해나 케르치 해협 상공에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실질적으로 요격하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아조프해 연안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의 방공망이 드론 공격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일을 전혀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된 공격이 이를 증명합니다. 크림반도를 둘러싼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의 약점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푸틴과 그의 측근들을 당황하게 만들겠지만 이 모든 것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해군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 완전히 변했다는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한때 군함에 집중했던 작전이 진화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것이 러시아가 예견했어야 할 자연스러운 진전임을 압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 함대에 대해 거둔 큰 성공률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퇴역시킨 군함들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터키가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터키는 몽트레 협약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네스 해협을 통해 군함의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이 두 해협은 모두 흑해로 이어집니다. 러시아가 흑해 함대의 함선을 잃을 때마다 푸틴이 크림반도 일대에 투사해야 하는 해군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로 인해 흑해 함대는 본래 맡은 여러 역할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섀도우 함대 선박들에 대한 군사 호의가 부족한 점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26일 UA단 뉴스는 흑해 함대가 단순히 선박 호위를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올 당시 러시아의 군함들은 흑해나 아조프해 어디에서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군함을 레이더에서 숨길 수 있는 혁신적 신형 위장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군함들이 단순히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군함들이 지배해야 할 바로 그 바다에서 군함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항상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7월 5일 러시아는 흑해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연이 아니게도 바로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아조프해에서 수십 척씩 타격을 받고 있는 섀도우 플릿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림반도 해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발전해왔습니다. 흑해 함대가 변수에서 제외되자 우크라이나는 무방비 섀도우 플릿 선박에 드론을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직전에 러시아가 아조프해에서 시도해온 어떤 움직임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키우 포스트는 스타보드 해양 정보 데이터를 인용해 6월 30일부터 7월 10일 사이 아조프해에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활성화한 선박이 55%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모든 당사자가 선박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며 그림자 함대 선박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를 꺼버립니다. 러시아는 아조프해를 그림자 함대의 피난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아조프해 작전이 세 번째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이 격화되었고 러시아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몇 달간 이 고립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연료와 보급품을 육로로 옮기는 도로, 다리, 차량을 주로 겨냥했습니다. 러시아와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 그리고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R280 고속도로는 4월 초부터 이미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드론이 도로 곳곳에 수백 대 불에 탄 보급 차량 잔해를 남기면서 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점령진의 여러 다리를 반복 공격했습니다. 이 다리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연료와 보급품을 보내는 육상 경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반도 전체에 심각한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사람들은 배급된 소량의 연료를 얻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변전소 공격과 같이 크림반도 내부에서도 공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점령자들을 직접 공격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점령자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점령자들이 도망치고 우크라이나가 일부러 남겨둔 케르치 대교를 통해 크림반도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탈출은 푸틴이 러시아의 위대한 수호자라고 주장하는데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상 공격은 이미 크림반도에서 연료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크림반도로 들어오려던 그림자 함대의 연료 수송선과 유조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이로 인해 러시아 정유 능력의 최대 40%가 중단되었고, 이는 러시아 본토 전역으로 확산된 연료 위기로 이어져 현재 약 5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에게 얼마나 굴욕적인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리비에라로, 전국 관광객들이 찾는 최고의 여행지이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힘의 상징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리비에라는 전장이 됐습니다. 크림반도로 감히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은 연료 부족을 겪고 끊임없는 정전 사태를 겪으며 심지어 해안에서 아조프해에 불타는 선박들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공습 사이렌과 밤마다 들리는 폭발음에 놀랄 것입니다. 더 많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제 푸틴이 방어하지 못하는 반도에 날아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되는 고전적인 봉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보급을 막기 위해 군함이나 검문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백 대 드론만 있으면 크림반도를 지탱하는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으로 우크라이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합병했을 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크림반도의 해방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앞으로 몇 달간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크림반도가 고립되면서 우크라이나 남부, 특히 점령된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유엔은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탈환을 위한 대규모 상륙 작전에 성공하려면 해당 지역 해방이 필수입니다. 이 고립 전략이 바로 그 목적에 부합합니다. 현재 러시아 남부 군사 집단에는 12만 5천 명의 병력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연료, 탄약, 장비가 필요하고 우크라이나가 타격하고 있는 보급로가 바로 그런 필수품들을 제공합니다. 이 12만 5천 명의 병사들도 크림반도 점령군처럼 고립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모든 도미노가 무너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이를 마치면 예상치 못한 크림반도 해방의 조건이 완성될 것입니다. 아조프해에서 수십 척의 그림자 함대 선박이 불탄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푸틴이 막을 수 없는 훌륭한 작전의 또 다른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 작전이 계속되는 동안 크림반도에는 150만 명의 러시아 점령군이 가장 깊은 후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반도로 이주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금 그 이유를 보여줬고 몇 달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조프해에서 섀도우 함대가 산산조각 나기 약 한 달 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보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 하나도 파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 더 밀리터리 쇼와 푸틴의 크림반도 참사 소식을 계속 받아보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